안녕하세요. 소명교육개발원의 이해양 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인생 전환기를 위한 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기라고 좀 불리는 시기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지혜롭게 그 시기들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생 전환기를 보면 크게 뭐 몇 가지 이제 전환기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 시절에 이제 취업을 하시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중요한 전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년 시기라고 불리는, 보통은 이제 한 40대 전후로 해서 또 인생 전환기를 한번 이제 맞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녀분들을 이제 장성해서 떠나 보내신 다음에 두 부부가 남게 되는 이제 노년기, 이때도 인생의 전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중년 시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좀 또 그렇게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사실 제가 좀 중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기들, 사춘기나 뭐 어떤 취업, 청년 취업 이후 또 노년 어떤 그런 전환기 같은 경우에는 상황적으로 좀 이런저런 변화되는 상황이 있는데, 중년 시기에는 사실은 상황은 크게 변화되는 게 없죠.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나 40대 중반이나 그렇게 상황적으로는 바뀌는 게 별로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내면과 어떤 상태가 좀 바뀌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조금 혼란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중년 시기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인생 전환기를 위한 팁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8가지는 첫 번째가 이제 건강이고요. 두 번째가 인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이고요. 네 번째가 놀이. 그리고 다섯 번째가 관계고요. 여섯 번째는 일종의 사랑, 배려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랑이고요. 일곱 번째가 죽음에 대한 부분이고, 여덟 번째가 유산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크게 주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요 큰 8가지 어떤 영역들을 중심으로 어떤 팁들, 또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인생 전환기, 또 중년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된 또 시작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건강은 뭐 많이 이렇게 중년 시기에 건강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저가 의사도 아니고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렇게 해야지 건강해지고 저걸 드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소개해 드린 건 조금 뭐 좀 보시기도 어설프실 것 같고, 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뭐 보시기에도 엄청 건강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한 3년 정도 전인데,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크게.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글을 이렇게 책을 보는데, 책을 종종 보니까요. 책을 보는데 어느 날 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좀 피곤한가 해서 이제 눈도 좀 비벼보고 씻어도 봤는데, 그래도 글이 잘 안 보여서 문득 설마 하면서,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안경이 들어서 이 책을 이렇게 봤습니다. 글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빠르긴 하겠지만, 노안이 왔구나, 뭐 이런 또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다는 걸 좀 인정을 하게 되고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건강을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3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신체 변화가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뭐 좋아하시는 단어는 아닌데 노화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이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게 보통 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이런 또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응 속도가 좀 감소하고요. 또 체력이나 균형 감각도 조금 떨어지고요. 또 수면 시간도 좀 이렇게 뭐 질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노화는 1차 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2차 노화라고 해서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사소하게는 자외선 같은 걸 쐬서 외부적인 자극이죠. 그래서 피부에 주름살이 좀 깊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2차 노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쇠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산소 흡입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건강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숨을 쉴 때 산소를 얼마나 흡입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한 번 호흡으로 산소를 흡입하고 폐에서 소화하는 양에 따라서 노화에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학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린 시절, 뭐 청소년 시절에는 그 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병이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산소 흡입량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년이 좀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외부적인 이제 운동과 음식 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대가 넘어가면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체적인 능력이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얘기하기는 보통 한 40살부터 65세까지는 타고난 건강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몸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제가 신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그거와 좀 약간 별개로, 뇌 기능으로 대표되는 인지 능력이나 정서 능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잘 안 나고 머리도 나빠지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과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시애틀 종단 연구라고 불리는 연구인데, 세리 윌리스와 워너 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1956년부터 6,000명의 성인을 추적 조사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이제 인지 능력이 정서 능력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 보니까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통념을 거스르게, 뭐 크게 한 6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휘, 언어 기억, 계산 능력, 공간 능력, 지각 속도, 귀납적인 추리, 우리가 좀 지혜라고 불리는 이런 영역, 6개 영역에서 살펴보니까 계산 능력과 지각 속도, 요 부분은 이제 40살이 넘어가면 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중년 이후에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 예를 들어 숫자를 계산하고 움직임을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은 젊었을 때, 청년 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외 능력들, 특별히 귀납적 추리 능력이라고 해서 현상에 대한 통찰력이죠. 이 부분은 청년 시절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언어 능력 자체 중에서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은 사실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점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훨씬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년기 이후에 훨씬 성장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단순하게 정보에 반응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좀 감소하더라도 그것의 핵심을 짚고 통찰하는 능력, 소위 말하는 지혜가 중년에 대해서 왕성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지 능력에서 중년 이후에 성장하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인지 능력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서 능력이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로라 카르스텐슨이라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청년과 중년 시기에 뇌 기능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감정 통제력과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에 비해서 중년 시기가 훨씬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또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소위 말해 공감하는 어떤 능력들은 아주 크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중년 시기를 겪고 계시거나 그 이후 이제 뭐 40대, 50대, 워낙 이제 긴 시기니까요. 요때를 거쳐가시는 분들 좀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저도 뭐 좀 그런 게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고 나서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좀 마음이 넉넉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뇌 발달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에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품이 넓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발전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중년의 이제 몸인데요, 신체가 뭐 그렇게
서글픈 대상만은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늙어간다는 것에서 너무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쇠퇴해가고 이런 좀 슬픔이 좀 있는데 뭐 저도 뭐 그런 면이 있지만 의외로 몇 가지 영역들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과 공감 능력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성장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 주변에도 보면 이게 좀 이게 뭐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골골 80이라고요. 그 왜 젊었을 때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의외로 또 나이가 드시면 계속 그 건강을 유지해서 잘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워낙 타고나게 건강하신 건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다 몸이 좀 약해지시니까 오히려 나이가 드셔서 좀 더 그 평균 수준을 잘 유지하시니까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분들에 비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뵙고, 또 반대로 젊었을 때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 좀 건강을 과신하시고 전혀 관리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또 편하게 드시고 뭐 운동 안 하시고 하시다가 한 번에 이렇게 건강을 잃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거, 근데 뭐 얘기하면서 사실 저도 조금 찔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내용 찾아보면서 저도 뭐 이렇다는 거가 이해는 됐는데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몸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인지 능력이나 정서 능력은 오히려 발달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사람들 만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등한시하지 않고 좀 더 이제 더 많이 배우고 또 서로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뭐 물론 이게 뭐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했다가 또 뭐 무너지고 하는 경우 자주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좀 관리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떤 그 몸이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틀을 건강을 유지시키는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또 건강을 관리하는 어떤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또 없으시다면 한번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 인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인격이 워낙 넓은 이제 또 내용이고, 뭐 사실 인격을 어떻게 저희가 다 다루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 인격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중년 시기에 많이 언급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이제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40살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타고난 외모,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 뭐 코가 높다, 낮다, 뭐 어쩌다 눈이 작다,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이제 이때 얘기하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얼굴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제 각자의 인격이죠. 그렇게 형성되는 이제 어떤 그 표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겨난 얼굴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중년 시기를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맺어왔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얼굴이 형성이 되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또 자신의 얼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도 40살 이후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뭐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는 참 잘생기고 참 아름다웠던 분이, 물론 뭐 모든 이제 청소년 다 아름답지만 아름답던 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외모가 그렇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사고가 다 나지 않는 이상에. 근데 뭔가 얼굴이 좀 보기 좀 불편해지는 그런 얼굴이 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이것이 이제 이분의 외모가 아니라 인격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시죠. 자녀, 부모, 또 가장, 주부, 뭐 직장인 등등 이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종의 이제 가면을 이제 쓰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것을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는 페르소나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이 가면을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이 이름은 원래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의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보면 각 배역에 따라서 배우가 달리 이제 연기를 하죠. 이제 한 명의 배우는 한 역할을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외모를 딱 보면 저 사람은 뭐 아버지 역할 또 사장 역할 뭐 이렇게 다 이제 우리가 알고 보는데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할 때 배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저가 연극을 하는데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무대 위에 서서 자 지금부터 저는 아버지 역할을 할 겁니다. 또 뭐 아버지 연기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똑같은 제가 나와가지고 야, 지금부터 저는 아들 역할을 할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연극을 할 때 한 사람이 이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가면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마당극 하듯이 가면을 썼는데 이제 그거를 페르소나라고 많이 불렀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한 배우가 왕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귀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가면을 바꿔가면서 가면에 걸맞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가면을 쓴 배우 자신은 이제 결국 그 가면이 인물이나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는 이제 전혀 다른 또 개인이기도 한데 인생도 어떤 면에서 이제 연극에 비유하자면 하나의 연극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집단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집단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여러 역할을 배우가 마치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집단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터득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융이 정리한 페르소나의 개념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는 그 사회 집단이 공동으로 정해놓은 행동 규범, 가치 판단의 기준들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사람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은 그 집단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따라야 할 가치관 혹은 지켜야 할 도리, 본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죠. 뭐 그것이 뭐 보편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그 사회 집단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인습적인 인간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사회 어떤 집단에 어떤 적응하기 위해서 쓰는 가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융은 페르소나가 가상이라고 잘라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는 나이고 나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환경의 영향으로 만들어졌고 환경에 대한 적응의 표현이고 환경의 요구에 대한 자아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산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마치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처럼 이제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은 페르소나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무언가는 아니고요. 융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의 규칙, 약속, 지침,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덮어놓고 버려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구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융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적인 모습의 어떤 그런 적응적인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뭐 저도 지금 여기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뭐 지금 옷을 좀 뭐 이렇게 아주 뭐 정장을 입지는 않았지만 좀 갖춰 입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하는 사람으로 앞에 쓸 때는 일정 부분 그 가면을 씁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갔을 때는 뭐 이런 옷을 입고 아이를 불러다가 앞에 강의를 하고 뭐 그러진 않죠. 그럼 사실 아이가 놀라겠죠. 마찬가지로 좀 집에 있을 때 뭐 가족의 또 일원으로서 아주 편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더울 때는 거의 뭐 이제 속옷 차림에 러닝 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있을 때도 있는데 뭐 집에서야 뭐 편안하게 있는데 제가 또 그 가면을 뭐 전혀 망각하고 그냥 여기 와서 우리가 또 뭐 주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니까 괜찮으시죠라고 하면서 제가 속옷 차림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시겠죠. 이 가면은 적응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페르소나가 생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페르소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과 자신의 인격을 과도하게 동일시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면 할수록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마음을 소홀하게 대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서 유리된 생활, 떨어진 생활을 지속하게 돼서 마침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징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징후는 모범적인 직장인이 집에 오면 폭군으로 변하는 이중적인 성격 변화, 간혹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밖에서는 너무나 온유해 보이시는 분인데 집에만 오면 가족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 이제 밖에서의 가면이 너무 이제 버거우셨던 거죠. 거기에 너무 자신의 인생을 다 집중하는 나머지 그게 너무 커졌던 거죠.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이런 부분이라면, 또 신체적 쇠약, 무력감, 각종 불안, 공포, 우울 등 신경증적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징후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본성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위험 신호인 동시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밖으로 향한 시선을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내면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밖으로 이제 가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외부의 시선에 이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사실은 자신의 내면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본심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신의 이렇게 외면당한, 좀 비유를 하자면 또 무시당한, 돌봄을 받지 못한 이 내면이 이제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폭발은 좀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게 꼭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아주 간혹 이제 워낙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강하게 이제 또 이렇게 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가정에서 조금 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와 너무 동일시 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생애 전반부의 문제는 가면을 잘 형성하지 못할 때 일어나고, 생애 후반부의 문제는 가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있을 때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 청년 시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너무 페르소나가 없어서,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래라고 하면서 그냥 산들 돌아다니고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좀 부적응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 시기 이전에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역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시기라면, 그래서 오히려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시기라면, 이때 문제는 그 페르소나를 잘 형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중년 시기에는 이 페르소나에 갇혀있을 때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페르소나도 이제 융의 얘기인데, 전체 정신의 일부로 포괄되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성화된다라고 융은 이야기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개성화, 인디비주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혹은 자기 실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융의 표현이니까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정신의 모든 측면을 실현하는 작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이제 나의 외부의 모습과 나의 내면의 모습이 통합되어 가는 것, 이것이 개성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기에, 청년 시기에는 나의 어떤 역할과 외부의 모습을 만드는 데 이제 집중하셨다면, 또 이렇게 비유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생의 전반부는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시기고, 인생의 후반부는 컨테이너에 담을 내용물을 만드는 시기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데, 중년 시기에는 이제 만들어진 컨테이너 안에 어떤 내용물을 채울지를 고민하시면서 이것을 좀 조화를 이루는 시기, 이것을 이제 개성화되어 간다라고 융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의 형성은 개성화 이전의 청소년기와 청년 초기의 과제이고,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개성하는 중년 이후의 과제이죠. 그러므로 페르소나의 구별은 중년 이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둘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융은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페르소나를 닦은 사람만이, 청년 시기에 열심히 페르소나를 닦은 사람만이 중년 이후에 그걸 과감히 버릴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일종의 가면에 해당되는 페르소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소나에 너무 갇힐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페르소나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시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로 어떤 페르소나가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역할을 주로 감당하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어떤 그냥 단순한 역할, 뭐 아들, 또 뭐 어떤 그 상사, 뭐 부하 직원 이런 역할로 생기는 페르소나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 조금 더 깊이 어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친밀한 구조 안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생겨나는 페르소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착실하고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그 모범생을 이제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모범생이라는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페르소나인데 조금 더 깊은 어떤 형태의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는 어떤 페르소나를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좀 삶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내가 너무 좀 동일시하는 페르소나는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중년 이후에 인격을 성숙해하는 여정으로 나아가는데, 또 뭐 융의 표현으로 따르면 이제 개성화의 과정을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 중에 2개를 좀 살펴보셨는데요. 건강과 인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셨습니다. 이후에 또 6개는 또 이후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